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어제는 북한 악재, 또 자동차주의 급락, 대규모 리콜 사태 때문에요. 그에 앞서서 미국의 지표까지 부진해서 악재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분 나쁜 날이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괜찮은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공개가 이미 됐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예상치를 거의 소폭 상회 혹은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분야별 성적표와 또 IT주 전반적인 시장 대응법은 잠시 후에 특별하게 더 자세하게 챙겨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본의 전일 공격적인 부양책에 이어서 유럽도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유럽 또한 돈을 풀었을까요? 관련된 뉴스 그리고 뉴욕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BOJ에서 통큰 부양을 결정했었죠. 전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것 때문에 엔화가 뉴욕 FX 시장에서는 96엔대까지 달러인 기준 올랐습니다. 매달 7조엔 정도 규모의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의 2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한편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부양하겠다라는 가능성만 여전히 열어두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런 분위기 반영해서 글로벌 부양 기대감에 소폭 올랐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유럽 증시는 하락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22의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비관했다는 그런 여파 탓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의 3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미국의 또 하나의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도 예상치를 하회했었는데 취업 수당마저 4개월 내 최대로 늘어나면서 고용 경기가 소폭 둔화되고 있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전일 크게 밀렸었고 장중에 1930까지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번 주 마지막 날 삼성전자 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에 앞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식목일 우리장 개장하기 5분 정도 전인데요. 오늘 먼저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종원 부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K맥으로 아주 쏠쏠한 수익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 공략했던 당일날 10% 정도 났었고 그 이후에 한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재공략했었는데 그날도 2% 넘게 빠른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죠. 포함해서 주요 종목들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셀바이오텍 원칙적으로는 제가 손절이라고 일단 11,500원을 장중에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이 맞습니다만 셀바이오텍 제가 그 바이오 업종들 좀 강세 트렌드를 좀 말씀드린 바 있고 올해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5% 이상 성장을 좀 보여왔습니다. 올해도 2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00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은 장중에 11,500원 하회했습니다만 11,500원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좀 가능하겠다. 원칙적으로 손절입니다만 보유 전략이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노칩은 실적 호전 기대감, 특히 갤럭시 엑스포 출시 수혜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정전기, 전자파 저거 필터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좀 줄 수 있고요. 전체 이노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밸류에이션 17,000원대는 매력이 있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표 달성했습니다만 보유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K맥은 제가 바이오 성장성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용 특정 분석기기 전문 기업인데 이 아몰레드 매출, 중국에 대한 성장성도 같이 부각시키는 바 있습니다. DNA 칩을 필두로 해서 세계 바이오 시장 공략도 기획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K맥 제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 올해 최대 실적 전망을 예상한다면 지난해 대비 턴어라운드를 예상했었고 16,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또 조정식 매수가 좀 가능하다. 그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에 추천해 주셨던 이오테크닉스도 수익이 괜찮았었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볼지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시초가에 잡았다가도 마음에 좀 뒀었던 손절가를 장중에 터치하고 종가는 또 괜찮은 그런 모습이 쉽게 연출될 것도 같습니다. 걱정도 조금 되는데 오늘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을 대응할 때요. 제가 시초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꼭 준수해서 네. 원칙은 또 원칙이니까 준수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YG연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YG연은 1981년도에 설립된 절삭 공구 제조 판매 업체고요. 기계산업에 필수적인 금형과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 항공기 부품을 정밀 가공하는 절삭 공구 제조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의 상장 업체고요. 1위를 달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5위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속 절단형 공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스라엘의 이스카로부터 자금을 좀 유치한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업황 바닥 시그널입니다. 작년 개별 실적은 매출액 2,580억, 영업이익은 311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좀 정체였습니다만 영업이익이 1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법인 손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 설비 투자 흐름을 타고 선정으로 불려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유럽 재정이익에 대한 소비 감소, 중국 저성장 이런 상황들이 실물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지 않은 상황이었고 하지만 각국의 정권 교체가 완료됐고 유럽 문제도 내성이 좀 승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은 좀 바닥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성수기 도래를 수주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이 또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해 1분기 실적을 지나서 2분기부터는 성장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이제 이스카의 라인 조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매트를 주시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대비해서 10%,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50% 이상 성장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PER 10배 정도 수준인데 순환평균 PER 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18,000원대 적정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한 종목이고 기관도 올해 1월부터 14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YG원 추천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전일 역시 변동성을 피할 수가 없었던 종목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13,200원과 13,500원 사이 밴드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하에서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 YG원 강정 부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이 될 텐데요. 어제 또 많이 밀렸었고 종가에 좀 만회했다곤 하지만 1% 넘는 낙폭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증시 오늘 반등 폭이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은 조금 반등하는데 성공을 하긴 했는데 자, 오늘 우리 시장 출발상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황정라인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좀 만든 티가 났나요? 자, 코스피부터 출발 상황 보겠는데 삼성전자 시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대비해서 0.2%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 3천원 정도 그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 이유는 실적 발표, 그동안에 하락했던 이유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하락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리스크가 좀 강했고 시장에 대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나중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낙폭도 한 2% 정도 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출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리콜에 대한 사태가 해결 국면이라기보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0.6%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완성차 업체가 반등하는 기미보다 현대 모비스라든지 여타 부품업체들이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반등 폭이 컸던 만큼 좀 하락폭도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내수짐에도 불구하고 1.5% 정도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지금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선에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NHN을 들 수가 있겠는데 NHN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라인의 효과라든지
라인의 게임 출시 부분이라든지 라인의 광고 효과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 효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이제 뭐 화학 업종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 같은 내수 업종이 약간 좀 상승하고 있고 의료 정밀 업종만 1.6%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그다지 뭐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뭐 여타 업종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전일 저점이 1938선이었는데 오늘 또 한 번에 0.5% 이상의 개파락 이후 코스피의 시가가 좋지 못합니다. 1940선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번에 일본 니케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푼 일본 증시가 오늘 출발이 어떠한가? 어제 종가도 2% 넘는 급등이었었는데 뉴욕 FX 시장에서 엔달러가 조금 더 올랐다고 합니다. 엔저가 또 다시 한번 시작이 되면서 96엔대 오르는 데 성공했다는데 일본 니케이도 보시는 바대로 2%대 갭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우리 코스닥의 출발 상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커플링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좀 낫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달리 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3% 넘는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특히나 개인의 어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쪽에도 이어질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어제는 하락 마감했었지만 오늘은 0.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56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3월 29일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555포인트 위쪽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변화된 점은 555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올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끌었었지만 최근에 와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만약에 그 코스닥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그 자리를 과연 기관들이 메꿔줄까 거기에 대한 여부도 한번 동시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수급도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1160억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기관은 132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IT 부품주 쪽으로 608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코스닥 시장 자금의 절반 정도를 IT 부품주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확인됐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 상당히 많이 매수가 유입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또 마찬가지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까 상당히 좀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좀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18억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은 어떤 그 뚜렷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뚜렷한 스탠스를 이제 잡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지 여부도 한번 동시에 저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한 종목 그리고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태웅, 동사 같은 종목들은 현재 1% 내외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OCI 머티리얼즈, CJ 홈쇼핑, 네오이즈 게임즈, 성광밴드, 다음과 같은 종목들은 0.5% 전에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눈에 띄게 상승 출발한 종목은 현재 뛰지 않고 있고요. 현재 상승과 하락이 조금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속보라면 속보인데요. 북한 관련해서 지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북한 리스크 확대 시에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의지를 조금은 보여주는 듯한데 오늘 또 관련된 방산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북한 리스크에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 심리가 위축될지 정부의 이런 말에 안심이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외환 시장일 텐데요. 무엇보다 엔화 가치에 따른 우리 원달러 또 원엔, 엔달러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원달러 출발 상황부터 챙겨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BOJ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고 유럽 쪽에서는 그냥 금리를 묶으면서 부양 가능성만 열어뒀던데 미국의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출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현재 원달러 시장은 전일 대비 1.15원 상승한 1124.95원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20일 기준금리 동결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그 우려로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2936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88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엔달러의 경우에는 96.33엔을 나타내며 전일 대비 무려 3.29엔이나 급등하였습니다. 유로화는 22일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장중 한때 1.2744달러까지 밀렸으나 금일 저녁 발표되는 미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와 숏 스퀴즈로 인해서 유로화는 급반등하였습니다. 엔화의 경우 어제 4월 BOJ 금정위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BOJ 보유채권 만기를 늘리고 위험자산 확대 등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을 다 내놓음에 따라서 엔화는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BOJ의 공격적인 완화 이후 엔화 숏 포지션이 증가하여 시장에서는 엔달러가 손쉽게 100엔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일 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이 달러원 환율 상승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저녁 발표되는 미 고용지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이 달러화의 강세를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금일 KB금융주주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1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달러 매도 쪽으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이외에 없는 상황에서 이 배당금 규모는 수급상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본격적인 배당금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역성근 기대에 따라서 달러화 매수가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에 NDF 환율 역시 전일 현물환 종가보다 이런 상승한 1124.8원을 기록했는데요. 고점은 1130원대로 금일 국내 현물환 시장 역시 전일에 이어서 북한 관련 소식에 따라 급등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22원에서 1129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수출업체 내고 물량 외에는 거의 다 상승 재료라는 말씀이셨는데 1130원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외환시장 분석에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망의 1분기 어닝 시즌의 포문을 우리 삼성전자가 열어준 4월 5일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4분기만큼은 못 나왔고 이제 사상 최대가 아니라 사상 두 번째라는 헤드라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비수기인 걸 감안하면 괜찮았다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분석 도와주실 분은 대신증권에 계시는 박강호 IT 분야 팀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강호입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잠정치 나왔는데 일단 분야별 성적표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이번 1분기 실적은 예상 실적에 부합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애플과 관련된 특허 소송 충당금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식상에 기여했던 부분 역시 휴대폰 부분이군요.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 4분기 6,400만 대에서 이번 1분기는 6,900만 대로 증가하면서 통신 부분이 숙성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언제나 근데 이렇게 잠정 실적을 공개하면 조금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은 조금 주춤합니다만은 향후에 전망이 밝다면 많은 증권사들이 불렀던 목표치 200만 원 주가도 가능하겠습니까? 2분기 실적 전망과 더불어 삼성전자 주가 전망도 같이 한번 들어보죠.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분기는 분기 처음으로 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1분기가 충당금을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2분기는 10조 원을 뛰어넘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4가 4월 말 출시가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3천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은 상승 쪽에 저희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0만 원도 좀 빠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갤럭시 S4가 얼마 정도 팔렸다라는 집계가 한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저희가 대할 수 있나요? 200만 원 정도 본다면 이제 시가총액이 크게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뭐 200만 원을 본다는 것보다는 좀 연말까지 방향성을 200만 원까지 두고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10조 원 정도 된다면은 좀 네. 3개월 이내는 170만 원 정도까지 근접해 볼 수 있다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사실상 이번에 애플과 관련된 그런 소송 부담을 빼면은 사상 최고치였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IT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쉬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IT 부품도 1분기보단 2분기가 이익 모멘텀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갤럭시 S4가 출시가 2분기를 감안한다면은 IT 부품주의 랠리는 2분기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상을 부합한 실적이라고는 하잖아. 사실상 애플과 관련된 이슈 빼면 사상 최고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까지도 주가 전망이 밝다는 분석해 주셨네요. 대신증권의 박강호 IT 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특별한 도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잠정 실적을 예상치 부합하게 혹은 소폭 상회하게 실질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내놓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보합권, 약보합세 정도를 그리고 있는 시점. 코스피는 1950에 정확히 걸려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 장비를 던지느라 정신이 없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좀 특별하게 특징적인 업종군 혹은 종목별 대응법까지 챙겨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황규섭 팀장님께서 삼성전자 지금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의외로 추가적으로 부진한 자동차주도 네. 같이 봐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가 뭐 오늘 하루 종일 나올 테니까 네네.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아침에는 일단, 이제 처음이잖아. 그런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4분기가 호황이었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약간 좀 줄어든 모습이지만 작년 1분기, 즉 YOY로 비교했을 때는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겠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52% 이상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익의 질 또한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익의 질 또한 이제 영업이익률이 15%를 상회하는데 제조업 중에서는 거의 탑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질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에서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왔지만 삼성전자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원래 사업부에서도 좀 이득이 났고요. 휴대폰에 들어가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또한 계속해서 중국의 로컬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앞으로도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 갤럭시 S4에 대한 플래그십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전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4분기 실적 이후에 1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반면에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나중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다른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대형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0.3%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요. 오히려 지금 대형 ITG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역시 올 연말까지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기 힘들지만 제 생각엔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분위기 사뭇 다른 자동차 한번 보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비스가 이렇게 또 빠르게 내릴 줄이야.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완성차 업체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시초가 대비해서 동시효과 대비해서는 좀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5%가 넘게 빠졌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향후에도 좀 좋지 않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싼 차가 안전하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연비 문제 리콜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브레이크와 에어백 부분이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뭐 도요타 리콜 사태 때처럼 인명피해가 아직 나거나 인명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지만 상당히 지금 뭐 안전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충당금 자체야 워낙에 뭐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700에서 800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4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의 영향은 거의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당금이 워낙에 몇천억 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적에 대한 연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미국에서의 점유율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악재가 겹쳐 있죠.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발표가 됐는데 양적 완화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양적 완화를 예상하긴 했지만 거기에서 더 강력한 양적 완화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살펴본다면 BOJ에서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일본이 지금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가뜩이나 영업 환경이 좋지 않고 리콜로 인해서 부담도 되는데 환율까지 이렇게 된다면 좀 겹악재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도 이제 자동차는 조금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니요. 약간의 또 호재도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호재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어쨌든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한 가지 더 시장이 중국인데 중국에서 판매가 지금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폭스바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좀 상쇄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슈들이 끝나고 난다면 중국 판매의 호조에 의해서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진입자 분들도 지금 뭐 약간의 지금 며칠 정도 이슈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GM, 제너럴모터스 회장 겸 CEO가 한국의 이 북한 사태하고 같이 돌아가는 정세가 어찌 불안해서 자체적으로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런 것이 속보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금호종금 얘기를 마저 하고 코스닥에 있는 특징주 가야 될 것 같아요. 금호종금이 전일에도 하한가, 오늘도 하한가. 그 앞서서 계속 상한가 쳤던 금호종금인데 지금 M&A도 흔들거리는데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요. 네, 그렇습니다. 격악재가 좀 이 종목도 좀 겹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한번 살펴본다면 금호종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유 자체가 우리금융주주에서 좀 인수한다는 설이 지금 돌았고 그게 확실시 되면서 좀 이제 업황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 사업이 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 하한가 맞았던 이유는 이제 금호종금에 대한 분식회계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뭐 200억 원 정도의 뭐 대선 충당금을 좀 과소 계상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게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좀 냈다고 판단을 하는데 뭐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A 되기 전에 주가를 띄우려는 목적이었다든가 아니면 재물을 좀 좋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좀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야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슈가 좀 소멸이 된다는 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주주에서 이제 인수를 추진을 하는데 인수를 추진하는 방법이 이런 거였습니다. 유증을 통해서 금호종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증에서 분명히 실권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권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떠버려서 실권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적어졌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에서 일단은 뭐 지금 하한가니까 팔 수도 없고요. 이제 이번 이슈가 좀 지나가기 전까지는
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인수 자체가 뭐 철회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인수가 진행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보유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상한가 계속 갔었을 때 참 좋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자, 하지만 천일고석, 신세계에 팔려나가는 이 천일고석의 어떤 일부 지금 같은 이런 M&A 종목들은 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도 점 상한가, 그리고 북한 이슈가 이렇게 또 떠들썩하게 오늘까지 이어지니 방산주는 오늘도 강세인가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아침 쪽에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중에 네. 한 번이 뭐 미국 북한에 대해서 먼저 공격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조금 극과 극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뭐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네. 비상회의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업 실적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염려 때문에 좀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일단은 뭐 그 F-22 랩터 전투기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포격기 그리고 뭐 이제 잠수함까지 계속 그런 그 전투 무기들이 계속 우리나라 쪽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북한 억지력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의 의지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의 한번 사례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런 그 우려감들이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육자 정상회담 이런 쪽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과연 그쪽으로 이어질 것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양쪽의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뭐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결과론이 나와야 대북 리스크가 그때 가서 좀 사그러지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더라도 이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그 방산 관련주들 한번 보게 된다면 스페커 어제 스페커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아침 쪽에 보게 된다면 스페커가 오늘도 4.5%의 현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최근에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서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방산주들의 어떤 테마성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시죠. 향후에 어떤 그 북한의 스탠스라든지 그 미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계속 저희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일 고속 일단은 그 신세계 뭐 터미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핑계거리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쪽에서 이런 급등 흐름은 너무나 조금 우려스럽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점으로 예. 그어놓은 것 같은. 예. 점으로 표시해놓은 것 같죠. 예. 그래서 5일 연속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그 통정매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통정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손바뀜이 발생이 되고 이제 그 뚜렷하게 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일단 거래량이 지금 현재 5일 연속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 쪽에서는 어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점 상한가가 진행이 될 때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물량을 상당히 잘 잡아놓고 올린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거래는 상당히 좀 많이 터졌죠.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조금 위쪽이나 아래쪽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상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점상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은 아래쪽으로 하한가로 곧바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풀린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바로 접근하신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발 접근은 좀 하지 마시라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오늘 또 이 테마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자결제주. 오늘 다들 급등이네요. 예. 전자결제 조금 당연한 얘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무선 시장의 어떤 그 결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제 모바일의 어떤 활용이 커지게 되면서 그렇죠. 모바일 결제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무선 결제 시장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 보게 된다면 최근에 정부에서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유통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최종적으로는 직거래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직거래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소비자가 직접 생산지에 가서 이 직거래를 할 수는 직접 사오는 부분은 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택배 문화가 그만큼 더 발달될 가능성이 큰데 이 택배 문화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어쨌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통유투를 통하든 전자결제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유선 시장,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어떤 결제 시장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모바일 시장, 그 모바일에 어떤 의존하는 어떤 그 앱이라든지 그리고 콘텐츠가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결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리포트가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접근해도 네. 괜찮을까요? 지금 최근에 조금 쉬었던 그런 테마이기도 한데요. 일단 차트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반등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그 4연속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충분히 변동성을 개인들이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빌리언스 쪽보다는 이니시스에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모바일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즉 모바일로 비롯된 어떤 유무선 시장 확대,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기대를 해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전고점 16,000원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어쨌든 매물 소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과정에서 조금씩 접근해봐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 이니시스가 조금 유망한 전자결제 관련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들었고요. 자, 9시 반 되기 한 3분 정도 전인데 코스피는 1945선 어제 1% 밀리고 오늘 또 장 초반에 30분 만에 15포인트 추가로 더 내주고 있거든요.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을 만한 교훈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징주부터 보시죠. 자, 전일 수급 특징주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요. 놀랍게도 4,7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했었었죠. 그 전일에도 2,000억 넘게 던졌었는데 오늘도 지금 30분 만에 1,300억 던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뭘 정리했나 보니까 오늘도 추가로 하락한 현대차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 그 밑에 보시면 레버리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역시 오늘 현대차보다 더 많이 빠지고 낙폭이 지금 4%대까지 벌어진 현대모비스도 외국인이 빠르게 정리한 종목 4번째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밖에도 현대중공업, 그리고 최근에 좀 흐름은 좋은데 NHN도 외국인들의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기관은 방어를 했었죠. 기관에 전일 어마어마한 사실상 방어가 없었더라면 기관 전체적으로 거의 5,000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연기금도 연일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많이 산 종목 반대로 순위를 보면요. 산 종목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코덱스 200, 인버스 샀고요. SK 하이닉스 있었고 제일모직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결국 외국인들이 이제 파는 차를 기관이 좀 많이 받아준 모습. 그 밖에 SK 하이닉스와 제일모직이 기관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황규섭 팀장님. 차는 계속 기관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빠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외국인들 한번 팔면 무섭게 빼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어차피 수급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과 1, 2, 3위가 겹치는 모습은 좀 어느 정도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힘을 써줬죠.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1900선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좀 작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험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순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ETF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를 파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7위에 이제 NHN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단기간에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신다면 1위부터 3위까지야 외국인의 물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4위에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수익률 방어 차원에서 좀 더 매수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5위에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대형 IT 중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많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판단이 되고, 제일모직 또한 실적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모직 또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 또한 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기관이 이렇게 받아주는 종목들을 매수와서 따라간다기보다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일 코스닥도 변동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인데요. 자, 전일 코스닥의 기관에 역시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기관이란 글자가 빠지긴 했는데, 자, 기관이 사랑했던 전일 코스닥 종목 1위는요, SM, 2위는 오스템 임플란트, 3위는 시젠, 4위는 컴투스. 요즘에 게임이 참 잘 나가요. 이녹스 있었고 게임빌도 있었고 모드 투어도 7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게임빌 같은 이런 게임주들은 잘 나가고 다시 한번 전자결제주까지 꿈틀거리는데, 자, 기관이 사실 어제 이렇게 또 코스닥을 방어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견주하게 종가를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어제 매수했던 분야는 ICT 섹터인데 그에 반해서 뭐 상위 종목은 조금 틀리네요. 일단은 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이 아무래도 오늘 그 이번 정권의 핵심 어떤 그 수혜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가 좀 진입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정책이 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해외 진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을 해주셨듯이 그 화요일날 그 액토스 소프트 같은 그 게임주 한번 말씀드렸는데 컴투스 게임빌 다시 한번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의 어떤 강한 시세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될지 거기에 대한 여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신기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관심도 조금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황규섭 팀장님의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1944선이고 3월 이미 저점은 깼다라는 느낌이고 2월 저점인 1930이 아래쪽인데, 이거 참 미리 분할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뭐 분할 매수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도 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북한 이슈에는 매수, 근데 오늘 또 빠진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매수하신 분 오늘 또 빠진단 말이죠. 네, 매수가 맞나요? 저는 의미 있는 조정 시 좀 실적주에 대해서만 매수를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의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조정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서 투매가 나올 때가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뭐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지금 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지수 대비상으로는 한 192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920선에서 만약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뭐 코스닥 얘기긴 하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약간의 의미 있는 조정, 뭐 1.5% 정도 하락을 하다가 2~3% 정도 확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수로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매수로 대응을 하는 도중에도 이제 실적주에 대해서만 매수를 좀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주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대외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역시나 대형주로 말한다면 대형 IT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LG 쪽 그룹주들이 되겠는데, LG 뭐 디스플레이랑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좀 저점으로 지금 바닥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들 의미 있는 조정 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포트폴리오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투매가 안 나오는 구간? 네, 제 생각에 아직까지 투매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투매가 조만간에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정태근 팀장님의 한마디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참 강하다 싶긴 한데 기관은 코스피를 올릴 정도는 안 된단 말이죠, 결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그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관들이 얼마만큼 받쳐주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제가 보긴 하지만 오늘 코스피 쪽에 관련된 한마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항상 박스권, 최근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1940포인트 박스권 하단에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하방 경직성이 먼저란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일단 ADP 민간 고용은 일단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취업 그리고 실업률 지표가 좀 발표할 예정인데, 이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시장이 지표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거는 어쨌든 월요일날 시초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쪽까지 좀 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하더라도 하반기 행성이 얼마만큼 나온지 여부를 보고 시장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오늘장 한마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라인 HN의 실적을 움직이다. HMC 투자증권에서는 고조된 한반도 긴장과 일본의 양적 완화, 한화증권에서는 BOJ 시장에 신뢰를 주다. 신영증권에서는 삼성전자 KS산업의 진출 의미에 대한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NHN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라인이 최근 1억 3천 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일평균 50에서 60만 정도의 가입자 순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이 NHN의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분기 483억 원 수준이었던 이 라인의 매출이 1분기에는 985억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경기 둔화로 성장세가 부진했던 온라인 광고를 만회하고도 남을 수치로 판단이 되는데요. 향후 NHN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로, 목표 주가는 35만 원 유지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 살펴봅니다. 한국 시장의 고유한 리스크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또한 일본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이 엔약세가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예상 이상의 과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달러 환율의 초기 반응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국내 통화정책의 대응으로 엔약세에 따른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투자증권입니다. 4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과는 예상보다 공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행 통화정책에서 이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정책 운용 목표를 기존 하루짜리 콜금리에서 본원 통화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 통화량을 공급하던 방식이 아닌 본원 통화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통화 이윤 지속에 대한 이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했는데요. 또한 엔화는 미일 금리 차 확대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지속 등을 고려할 때 기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엔화가 95엔 내외에서 이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지난주 일부 언론사 뉴스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직접 베트남 공장을 통해 스마트폰 케이스 생산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인탑스, 신양, 우전앤한다, 모베이스 등 관련주의 주가가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삼성전자가 직접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더라도 관련된 주식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피처폰 시대에는 핸드폰 케이스 산업은 크게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각종 휴대폰 메이커들이 디자인을 경쟁의 핵심 역량으로 삼으면서 휴대폰 케이스 업계에는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전과도 다르게 훨씬 더 고급화되고 다양한 소재의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케이스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증가된 생산 능력은 연간 약 2억 대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 노트,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폰을 연간 3억 5천만 대 이상 판매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케이스 산업의 공급 능력은 이미 심각한 부족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인탑스나 우전엔 한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케이스 업체가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필요하는 만큼의 설비 투자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케이스 업계의 상황은 누군가가 신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일종의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기능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플립 커버에도 스마트폰 케이스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 플립 커버의 형태를 보면 배터리 커버에 전면부 보호 커버가 결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배터리 커버는 결국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에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러한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부품 핸드폰 케이스를 직접 만들더라도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전엔 한단과 인탑스 같은 회사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죠. BOJ 어제 강력한 부양책 나오고 나서 달러엔이 97엔대 들어갔다고 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더욱 놀라운 부분은 일본 증시인데요. 일본 대표 주식 시장을 의미하는 니케이가 4%가량 급등해서 13,000선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은 15포인트 추가로 밀리는데 말이죠. 자,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한 줄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BOJ 얘기가 빠질 수 없겠는데요. 오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주 센 정책이 나왔습니다. 매달 7조엔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예상을 한 2배 정도 뛰어넘는 규모였는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엔저 그리고 일본 증시가 가는 것이겠죠.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다라는 게 많은데 시장에서 예상치도 좀 낮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센 정책이 나와서 하나로 약 한 83조 매달 그 국채 매입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시장에서는 한 5조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시작 조작을 목표로 해서요.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가 135조엔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270조엔까지 그러니까 2년 안에 하겠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2년 안에 벗어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좀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같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반대로 가니까 좀 힘이 든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제 양날의 칼이죠. 성공을 하면 위기가 난 전 세계의 흐름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를 하면 완전히 주저앉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성공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지막 거의 카드인 것처럼 그렇게 일본은 아주 대규모 부양책을 썼는데 거의 뭐 직후에 있었던 유럽 그리고 영국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뭐 딱히 부양 카드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BOJ 회의 너무 직후라서였을까요? 가능성만 열어뒀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또 유로존 내 문제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2 총재가 당분간 금리는 아직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했었죠. 근데 참 타이밍도 재밌어요. 미국의 양적 완화를 줄곧 주장을 했었던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의원이 이제 슬슬 양적 완화 속도 조절론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은 줄고 미국은 조절하고. 네, 존 윌리엄스인데요. 예.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 여름부터 채권 매입 속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똑같죠. 결국 이제 고용 시장의 전망이 상당히 개선되면이라는 거죠. 내년도에 한 7% 밑으로 내려올 거고 실업률이 그 이후에 6.5% 올 거다. 그럼 올 연말에 7.3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과거사례 뭐 0.1%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잡았다면 지금 7.7이니까요. 아무리 안 돼도 1년 하고도 한 2, 3개월은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름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올해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뭐가 자꾸 나오면 그것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봤을 때 미국이 실물 경제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멍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다음 주 추경이 좀 초라해질까 봐 그것도 걱정되네요. 참 답답하죠. 네. 루비니 교수도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경제의 패자와 승자를 갈라는데 승자는 양적 완화를 한 곳이고요. 패자는 네. 긴축을 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죠.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기회로 바꿔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현재 양적 완화를 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로존이죠. 유로존도 그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화 정책을 하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당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죠. 열석 발언권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 제가 상당히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때가 맞았죠. 그때 했었으면 지금 한국은행이 독립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안 한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져야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찾을까요? 다들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얘기도 하셨었는데 자꾸만 북한 리스크까지 해서 여기까지 더 빠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믿을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관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기관이 2000에서 한 작년 8월 이후로 2000에서 2030만 가면 기관이 물량을 털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기관을 한번 크게 믿어볼 만한 자리에 온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기관이 바로 끌어오지는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한 받아주는 역할을, 안축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만간 시장의 모멘텀 형성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기관의 움직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기관의 완충 역할 기대하면서 여전히 분할 매수 조심스러운 관점을 견지해 주셨네요. 앞선 분석도 감사합니다. 김동섭 이사님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